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외로워지면요, 눈물이 안 나요. 그냥 가만히 미소가 지어져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저도 그랬어요. 심장이 멈추기 직전 이상하게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내 이름은 박미순,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가족과 멀어지고 작은 방 하나에서 혼자 살아왔죠. 하루하루를 버티는 건 숨을 쉬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제가 기적을 느낀 건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나는 요즘 하루가 길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차피 다시 감길 것도 없는 눈이라 그냥 천장을 본다. 원룸이라 해도 부끄러운 손을 2번 뻗으면 벽에 닿는 방.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도 한참이 걸린다. 라면 봉지 1개를 조심스럽게 연다. 어제는 입맛이 없어서 반만 먹었고 오늘은 남은 반을 뜯는다. 김치는 1달 전 교회에서 누가 나눔으로 주고 간 것이다. 미순 권사님, 이거라도 드세요. 그렇게 말했던 집사님의 표정이 아직도 떠오른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너무 아팠다. 권사님, 이것도 못 드시죠. 세상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월세 28만 원이 빠져나간다. 약값을 제하면 남는 돈은 얼마 없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보는 순간보다 바닥을 보는 시간이 더 길다. 오늘도 출근길 사람들을 피해서 뒷길로 돌아 버스 정류장 앞까지 걸었다. 나는 하루 2시간씩 동네 카페에서 컵 설거지를 한다. 괜찮으시겠어요? 일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사장은 착하긴 했다. 다만 내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는 눈이었다. 손끝이 저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이 떨릴 때면 생각한다.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여기서 끝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처음에는 무서웠다. 하지만 하루 또 하루 반복될수록 그 생각은 점점 편안함에 가까워졌다. 밤이 되면 더 심하다. 불을 끄고 누우면 방 안에 다시 그때의 정막이 찾아온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병실의 공기, 산소 냄새, 말을 할 수 없던 남편의 눈. 미순아 미안하다. 그 사람의 입모양이 아직도 또렷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그 순간에도 나는 사랑보다 살 걱정을 먼저 했던 사람이었다. 그때 이후 나는 누구와도 깊게 관계를 맺지 않았다. 사랑을 잃는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내 안에 남은 마음이 이미 메말라 버렸던 건지 이제는 나조차 모르겠다. 교회에서는 아직 나를 권사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기도는 입술에서만 흘렀고 가슴은 비어 있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속으로 매일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슴이 갑자기 움켜쥐는 것처럼 조여왔다. 숨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바닥이 기울어졌다. 어디선가 들린 내 목소리.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살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내 손등에 떨어지던 한 방울의 차가운 땀방울이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와버렸을까?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 눈을 뜨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먼저 느껴졌다. 전등 불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어디인지 가늠을 하려는 순간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 돌아오셨어요. 기적이에요.
환자분, 기적. 그 단어는 내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나는 늘 거기에서 한 발 떨어진 사람처럼 살아왔으니까. 눈을 감자 과거가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23세 결혼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루 종일 동사무소 창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면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어 주던 사람이었다. 미순아, 너 고생 많다. 그 말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손등이 말해주곤 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난이라고 해서 슬펐던 건 아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후에 찾아왔다. 남편이 몸을 움켜쥐며 쓰러졌던 날, 나는 그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증일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말기 간암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해졌다.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도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안해했다. 미순아,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도 살아. 너는 살아야 해. 나는 그 말을 외면했다. 그때의 나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다. 숟가락 2개, 의자 2개. 나는 조용히 그 식탁에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밥을 맛으로 먹지 않았다. 그저 삼키는 행위일 뿐이었다. 조카 명수는 그 시절 내게 가족 같았다. 아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중학생 때부터 우리 집에서 지냈다. 이모, 나 시험 잘 봤어. 이모, 오늘 도시락 짱 맛있었어. 줄곧 밝았던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어른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 준비에 지치고 내 생활이 점점 무너져가는 동안 나는 그 아이에게 기댈 수 없었다. 너무 미안해서. 사람이 힘들면 오히려 더 말하지 못한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연락은 점점 줄었고 명절에 한두 번 오던 연락도 어느새 사라졌다.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며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자꾸만 누군가 나를 떠날까 두려워서 먼저 관계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고립의 끝에서 나는 오늘 이곳에 누워 있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잠깐 머물렀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정말 꿈이었는지 환각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평안은 지금의 이 냉정한 병원 공기와도 분명히 달랐다. 숨이 다시 돌아온 지금 나는 오히려 덜 안심이 되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침대 옆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마주한 침묵.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심장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처럼 뚝 하고 내려앉는 느낌. 나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허무하게 내려갔다.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입을 벌려도 공기가 없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물속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도와. 그 말도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바닥이 점점 기울었다. 내 몸이 아닌 세상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귀에서 천천히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 어떤 공포도 비명도 생각도 모래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갔다. 눈을 떴는데
나는 침대 위가 아니었다. 그보다 조금 위에서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손이 내 가슴 위에서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누군가 외쳤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하지만 그 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었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은 장면을 TV 화면 너머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무섭지 않았다. 고통이 없었다. 몸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정말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가벼워지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지 않아도 평안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눈부시게 밝아진 빛이 아니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은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다. 그 빛은 내 눈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먼저 느껴졌다. 괜찮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말. 나는 그 말의 주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익숙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엄마의 무릎에서 잠들던 밤 그때 느꼈던 온기 같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흉내낼 수 없는 포근함. 나는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외로워하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정말로 혼자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없이 보이지 않게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원망했어도 누구도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속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다. 그 빛 속으로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아주 조금만 더. 그 순간 아주 작은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박미순 환자 심박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으로 다시 떨어졌다. 눈을 뜬 나는 다시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나를 덮고 있는 이불, 내 팔에 연결된 주사줄,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문득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직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아직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남아있나 보다. 다시 돌아온 숨, 낯선 고요. 눈을 뜬 이후의 시간은 마치 물속에서 막 올라온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는 과정이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삑삑 울리고 있었다. 그 단순한 신호음조차 그때만큼은 생명의 큰 북소리처럼 들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내 이름을 확인했다. 박미순 맞으시죠? 지금 많이 놀라셨죠? 숨 천천히 쉬세요.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힘을 쓸 필요도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이 천천히 몸속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의사는 내 침대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심정지 시간은 14분이었습니다. 뇌 기능에 손상 없어 보이는 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속에는 정말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대하는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단지 입술을 살짝 움직여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말보다 훨씬 컸다. 나 정말 다시 돌아왔구나.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몸 상태는 아직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막 울음을 터뜨리고 난 아이가 갑자기 잠이 드는 순간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고 낯설게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피부, 선명하게 드러난 힘줄, 세월을 버텨낸 자국들. 이 손으로 나는 평생 누군가를 잡으려 했고 누군가를 놓칠까 두려워했고 마침내 다 놓쳐버렸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잡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모른 척하고 살았던 아주 오래되고 조용한 무언가였는지도 모른다. 중환자실의 천장은 아무 장식도 없이 새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빛도 형상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은 무엇을 믿으라 말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괜찮다. 그 한 가지만 남겨두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진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 냄새 속에는 겨울과 사람과 먼지와 도시와 그리고 삶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낯선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웠고 기쁨이라고 하기엔 어색했으며 하지만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온기였다. 내가 거의 잊어버렸던 감정.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아주 조용히 피어올랐다. 나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돌아가야 할 내 작은 방이 떠올랐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조금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느꼈다. 내가 다시 살아볼 수도 있겠구나. 아주 천천히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기적이 시작되던 날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연 순간 낡은 원룸 특유의 묵은 공기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기가 전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 두어 개, 구석에서 마른 먼지를 뒤집어 쓴 커튼, 구겨진 담요. 모두가 그대로였지만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전에 없던 조용한 여유가 있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누가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방 안에 아주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속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울퉁불퉁한 피부, 힘줄 선명한 손, 가늘어진 목선, 그리고 그 눈 속에 박혀있는 세월. 그날의 빛은 그 눈 속에 아주 작은 씨앗처럼 남아있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생의 흔적. 나는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순아, 너 생각보다 더 오래 버텼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지만 나에게만큼은 울림이 있었다. 카페에 일을 다시 나가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괜찮으시겠어요? 쉬셔도 되는데.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내 입술이 아주 작게 웃으려는 걸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컵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또 씻고 손의 움직임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설거지가 끝날 때쯤 나는 알았다. 사람이 다시 사는 건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손 하나 움직이는 것에서부터였다. 퇴근길
동네 마트 앞에서 장을 정리하던 이웃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어이, 미순 씨. 어디 아프다더니 괜찮나? 예전에 나는 그 질문을 부담으로 혹은 동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조금 다녀왔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이네. 살아보니까 다들 힘들더라. 그냥 같이 버티는 거지, 뭐. 나는 그 말이 그날의 날씨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조금 더 냈다. 조카 명수에게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니?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보내고 나니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쩌면 심정지보다 더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몇 시간 후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이모 나도 미안했어. 정말 많이. 그 문장 하나에 내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알 수 있었다. 사람은 정말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창문을 열고 저녁 바람을 느끼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혼자 살지 않는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다시 이어지는 손, 잊지 않았던 마음. 조카 명수와의 문자가 오간 뒤에도 나는 곧장 전화를 걸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신 나는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 안부만 물었다. 오늘은 좀 괜찮았니? 답장도 길지 않았다. 응. 이모는?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조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었다. 낯익은 어깨선, 낮게 숙인 고개. 명수? 그 아이가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성인이 되어버린 얼굴이었다. 눈가에 조금 지친 기색이 있었고 동작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시간을 견딘 마음이 있었다. 이모. 그 한 단어에 그동안의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방 안에 들어와 우리는 마주 앉았다. 테이블도 없이 그냥 바닥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가 있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모, 나 연락 못한 거 알아. 미안해. 그 말은 흔한 사과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에서 꺼낸 진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지. 우리는 서로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단지 서로가 힘들었던 시절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건 죄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이 약해지는 순간이었을 뿐. 명수는 내가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모, 많이 무서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에 내가 잡아주던 아이의 손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차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다. 그날 명수는 방 안의 커튼을 새로 달아주고 싱크대를 정리해주고 깨진 컵 하나를 버렸다. 거창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와 내 마음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명수는 돌아가기 전 문 앞에서 말했다. 이모, 나 자주 올게. 혼자 두지 않을게. 나는 웃었다. 그래, 나도 혼자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누군가의 마음은 때로는 빛보다 더 천천히 오지만 오고 나면 그곳을 다시 따뜻하게 만든다. 내일을 향해서 아주 천천히. 요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두려웠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천히 숨을 쉰다. 한 번, 두 번,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기엔 너무 소중한 일이었다. 조카 명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이모, 오늘은 제가 반찬 조금 해왔어요. 많이 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거창하지 않은 그냥 자기 마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음식들.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다. 밥맛이 돌아온 건 언제부터였을까? 한 숟가락 삼킬 때, 아, 이 맛이 이런 맛이었지 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살기 위해 먹은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삼키고 있었구나. 이제는 조금 다르다. 소금 간이 조금 짠지, 풋고추가 너무 매운지, 된장 향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는지,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웃 윤영자 할머니와도 조금씩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미순 씨는 요즘 얼굴이 좀 부드러워졌네. 그래요? 글쎄, 그냥 좀 숨쉬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마트 앞 화분에 심긴 국화가 피는 속도만큼 느리게. 걷는 동안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혼자 안 살아. 혼자 사는 것처럼 사라지는 날들이 있을 뿐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내 심장에 천천히 앉았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가끔 창문을 연다. 바람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 지나가는 차의 불빛,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 세상은 내가 울든 웃든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 속에 아주 작은 점처럼 다시 자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지난 날이 가슴을 조이고, 가끔은 겁이 난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다.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자란다는 것을, 잃어버린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끝났다고 믿었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단번에 회복되진 않는다. 모든 건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하게 온다. 하지만 온다. 반드시. 오늘 밤 나는 이불을 고르게 펴고 누웠다. 불을 끄기 전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삶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이제는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수 있다.